이상한 교수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저 2시간 동안 저도 강의 열심히 듣고 새로운 저도 몰랐던 내용도 좀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거는 플레이가 안 되네. 됐습니까? 자, 일단 제가 하나 올려놨던 게 그 작은 토지가 맵다 해서,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3번째 시간에 이제 토지가 맵다 쪽으로 할 건데, 그 분위기가 좀 이제 조금 업이 딱 됐는데 내가 딱 오니까 또 다운돼 버렸네. 중간에 추첨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예. 그리고 오늘 할 거는 그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좀 사례들을 한번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최근에 투자하는 그 부동산 투자 그러면 사람들이 소액 투자라고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가 소액이냐라는 게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10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5억이 소액일 수도 있고, 5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소액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소액을 얼마다라고 딱 판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써놨는데, 제가 더 이상 안 쓴 이유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소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어차피 3억짜리 사도 지렛대 원리에 따라 대출을 받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3억짜리 물건도 소액은 맞죠. 소액은 맞는데, 내가 현재 유동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봤을 때 5천만 원을 좀 넘어가면 약간 이건 소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그러면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냐 그러는데,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100만 원짜리 땅도 있나요? 많죠. 80만 원짜리 땅도 있고 10만 원짜리 땅도 있는데 거래가 안 되죠. 10만 원짜리 땅 한번 사본 적 있어요? 누가 10만 원짜리 땅 있으면 팔려고 안 팔죠. 안 팔고 말지, 이렇게 안 팔잖아. 경매로 뭐 지분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나 좀 소액이 있겠지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공매 물건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원 선에서 5천만 원 선이 소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소액으로 살 수 있는 토지, 제가 오늘 할 거는 토지니까 여기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경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지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토지는 경매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는 수용 보상을 노리고 소액의 토지를 사는 거, 그래서 여기 수용 토지, 또는 금매로 누가 내놓은 거, 그리고 공유 지분에서 지분 경매 같은 거, 그리고 해당 지금 현재 도시공개 시설로 결정된 땅 중에 장기간 집행을 안 해서 나중에 매수 청구라도 10년 정도 지나면 매수 청구 되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잠깐만, 나 이게 수준을 좀 알아야지 제가 좀 설명하기 편할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우리 오해 했거든, 오해? 제가 오해하면서 지금 여기 3번째 강의했거든. 오해 중에 3번째. 지난번에는 제가 쉬었었거든요. 근데 오해하면서 계속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팔을 들려고 하면 절대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에 좋습니다. 팔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나 여지껏 지난번에 왔었다. 두 분, 세 분 되고 한 절반? 그럼 거의 대부분이 처음 오신 건가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오늘 투자 이쪽 관련돼서 토지 부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용어가 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있는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장기 미집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공원부지로 결정이 됐다, 또는 도로로 결정이 됐다. 근데 시에서 결정을 하면 뭘 하냐면, 제 땅이 좀 있으면 도로가 내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건물을 못 짓게 한다는 얘기는 행위제한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당신 땅 이쪽 라인으로 도로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 땅에서는 건축행위를 하지 마세요. 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하려면 건축물이 있으면 보상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는 일단 뭐를 낮춰놔야 되냐면,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돼. 근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원래 형질이, 건물을 질 수 있는 형질을, 지목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대. 태어나서 대란 나라는 많이 들어봤죠. 지목 28가지 중에 지목이 대인 사람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려고 해놓은 땅인데 건축을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일일이 결정할 때마다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한 10년 정도 동안 진행이 안 될 때는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사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매수라는 거예요. 매수 청구하면 돼. 그래서 장기 미집행 요 시설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요즘에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토지가 나왔는데 그 땅이 지금 현재 도로 부지예요. 공원 부지야. 그럼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 경매 물건 경쟁률 막 3대 1, 뭐 10대 1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왜 들어가냐면 그게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장기간 오랫동안 안 했는데 해지 가능성이 있게 되면 만약에 1억짜리 땅을 내가 낙찰을 받을 때 만약에 5천에 받았다. 근데 그 보상금으로서 또 매수 청구라든지 어떤 매수 청구라든지 수용 보상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이 1억짜리였으면 보상금이 한 1.2배로 간주할 때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5천만 원 낙찰받아서 7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1억짜리 땅인데 유찰이 된 거야. 도로 결정되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이유가 저 사봤자 건물도 못 짓는데 누가 삽니까? 근데 그게 좀 있다가 해제가 된답니다. 해제가 되면 건축물을 다시 질 수 있대요. 근데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걸 샀다가 매수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20년이 지나서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현재 1억인 땅이 유찰이 3번 이상이 돼서 금액이 낮아졌을 때 나중에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면 그 땅의 가치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부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대한민국의 1999년도 이전에 결정됐던 모든 도시공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한 5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도로, 공원, 학교예요. 근데 세 가지 중에 가능성이 제일 없어 보이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시에서 공원으로 결정해놨어. 학교 부지로 결정해놨어. 그리고 도로로 결정해놨어. 엄청 많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거, 제일 없는 거. 이거 맞힐 문제가 있다가 개인적으로 명 하나 줄게. 선물 하나 보낼 테니까. 자, 학교 어떻게 하셨어요? 수업 들었지? 들었어. 다음에 드릴게요. 그게 들었어. 바로 학교 나왔다는 얘기는 학교가 왜 가능성이 없어지지? 그렇죠. 애를 안 나요. 애를 안 난다는 얘기는 애가 와야 학교를 갈 거 아니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애는 안 나요. 그러니까 학교 부지로 결정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럼 앞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공원도 마찬가지야. 시에서 돈이 많으면 진즉 했겠죠. 근데 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쓰는 기반시설 중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해제 가능성 높은 게 학교하고 공원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관련된 건 그런 땅으로 돼 있는 땅들을 소액으로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례를 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역세권 토지, 아까 우리 남강현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고, 아까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마지막으로 아까 집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투자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좋은 말이에요. 제일 정확한 거거든.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 봐야 확실하게 내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그 공시지가 올라간 그래프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일단 그거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개발 예정지 찾기라는 건 현재 일단 토지라는 건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토지가 뭐야? 토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토지 가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던 땅이 어느 날 도로가 개설되고 공원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은 춤추는 거잖아. 미친년 널뛰듯이 막 춘다고 그러잖아. 예. 과격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가격은 지 멋대로 올라갔다 내렸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토지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건드리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누가 여기다 도로 깔아두니까 내 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예정지가 되면 토지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예정지를 찾아서 소액으로 던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알박기 아닌 알박기 이건 뭐냐면 최근에 알박기라는 제도가 많이 없어진 이유가 옛날에는 그 현대건설이나 뭐 일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토지를 매입할 때 협의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건설사가 지금 현재 개발하려는 그 정보를 좀 들은 사람이 요지의 땅 좀 싸게 사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땅을 싸게 사는 거야. 싸게 산 다음에 그 민간 건설회사는 수용 권한이 없습니다. 수용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강제로 취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협의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죽어도 안 판다고 하다가 건설회사가 조금씩 지주 작업해서 땅을 사겠죠. 사다 보면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이상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도 안 팔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 원하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원하냐 했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판대. 예. 그 흙을 넣어도 안 판대. 근데 도대체 얼마? 네가 원하는 만큼 줄게. 그랬더니 500만 원 주고 샀지만 나는 50억을 받아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50억을 그걸 주고 사야 돼? 아니면 중간에 80% 날리고 그냥 자살하고 가서 죽어버려야 돼요? 당연히 사야지. 50억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면 그 땅이 지금 현재 부지 중에 중앙 부분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통행하는 통행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가 빙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삼자형이 되는 거야. 삼자형이 되는 아파트 단지는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뭘 사게 되는 거야? 부지를 50억을 불러도 사야 돼. 왜? 강제로 수용을 못하니까. 결론은 강제로 그 어쩔 수 없이 50억 줬다는 얘기는 무슨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냐면 땅 매입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건축비잖아.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은 뭐 하겠네? 분양가가 올라가.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토지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네.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이 올라가겠죠. 얘 3억짜리 됐는데 얘가 2억 5천이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니까 정부가 2006년도부터 매도 청구란 걸 만들어놨어요. 매도 청구란 걸 만들어서 80% 이상 토지 소유 권한을 확보하면 강제로 뭐가 들어와요? 매도 청구 들어와. 시가로 대신에 보상하겠다. 그래도 500만 원짜리 아무리 많이 비싸야 1000만 원 이상 주진 않을 겁니다. 아까 매도 나가던 게 50억 나가던 게 이제 1000만 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매도 청구라는 게 들어서면서 알박기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2006년도 이후에 MBC 뉴스 데스크에서 알박기란 표현은 싹 사라졌어요. 무슨 청구가 들어가면서? 매도 청구. 수용 권한이 없으면 뭐라도 하겠다. 매도 청구하겠다. 건설사에서 협회에서 엄청나게 힘을 써서 로비를 해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건설회사 편하라고. 근데 이 알박기 아닌 알박기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알박아 놓은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알박기게 되는 경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전체적인 계획도 좋아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콘서트 벌써 5회인데 맨날 겉돌기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사례 한번 봤는데 여기 보통 이제 우리 소액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수중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연금, 저축,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식이랍니다. 주식. 부동산이 아니래요. 소액으로. 뭐 여기 또 우리 주식 전문가분도 오셔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전 주식을 했다가 한번 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이쪽은 거들떠보진 않지만 주식으로 계속 소액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용돈벌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정성이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달라요. 부동산 하면 일단 왠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부동산 한다고 사람들이 여기 중개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 직업이 뭐니? 너 뭐 하니? 그러면 나 중개사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나 중개사인데 이러지 않아요. 예. 아직까지 인식이 그래요. 옛날에는 너 떡방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하하는 발언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수준이 올라가면서 약간은 개선이 됐지만 부동산 하면 쟤는 일 안 하면서 뭐 땅 투기나 하는 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라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지. 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식 많이 하잖아. 맞죠? 부동산 많이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여기서 혹시 땅 사서 건물 접으신 분 있으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을걸요? 그러니까 땅 사서 건물 진 사람 몇 명 안 돼요. 하던 사람들만 계속해. 돈이 되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야. 근데 한 번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해서 좀 힘들었던 분들은 다시는 안 하고. 근데 벌었던 사람은 계속하게 되는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게 토지인데 제가 지금 요거 소액 투자 그러면 어떤 땅을 사야 돼?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땅 많은데 어떤 땅을 사야 돼? 그러면 용도지역 개념은 다 아실 거야. 용도지역이 우리나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분위기가 이러지? 거기 중간에 제가 이거 어저께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자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어저께 만든 거야. 새벽에 2시에 자기 전에. 그래도 뭐 1시간 동안 제가 제대로 하고 갈 거는 뭐 내용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나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 만든 건데 여기 보세요. 혹시 관리지역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고 그래. 상업지역이 제일 좋아. 근데 살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근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다 좋아요. 근데 비싸서 못 사니까 좀 싼 거 찾다 보니까 도시지역으로 가 도시 외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 외로 나가요. 그럼 내 외로 나갔는데 정말 싼 땅이 생겼어요. 제가 전라남도 구례군에 간전면 수평리 150번지 땅이 있어요. 구례군에 있어요. 구례군에 화엄사 주변에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거 있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땅이 싼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거지만 감사히 받긴 했죠. 세금은 내가 내고 있지만 근데 그 땅은 쓸모가 없어. 근데
똑같은 땅이지만 거기다가 건물을 좀 더 지을 수 있는 게 많고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높은 거는 가능하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관리지역으로 갔더니 보존관리라는 땅이 있고 생산관리라는 게 있고 또 생산관리 있고 보존관리 있고 계획관리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관리냐면 계획관리야. 그럼 계획관리라고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이 좋은데 거래되는 거는 지금 현재 그거 보니까 관리지역은 거래 건수, 거래 면적이 옛날에 농림지역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보면 거래가 제일 많은 건 또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러니까 거래 건수는 작지만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된 게 제일 많은 거는 면적 자체는 농림지역이 많은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는 좀 덜해도 거래가 조그만 땅이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잖아요. 농림지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림지역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리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되었던 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세종시가 제일 많이 팔렸던 땅이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관리지역인데 뭐를 지을 수 있어야 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끼고 있어야 돼? 도로를 접해서 계획관리지역인 땅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 계획관리가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보통 몇 % 상승할 것 같아요? 계획관리였던 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로 보면 80% 이상은 올라갑니다. 최소한 바뀌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뭐 한 배, 두 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런 땅은 투자하기 괜찮은 땅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런 땅들이 있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덕군에 영덕읍이라고 해서 성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뭐 같으세요 여기? 응? 물은 물인데 뭔다? 바다. 바다 영덕계라고 아시죠? 영덕에 성리 쪽에 가면 이쪽 단지가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도시 비도시 지역인데 여기 요 땅이에요. 요 땅. 밭으로 돼 있는데 한 200 몇 평이야. 223평 정도 땅인데 이 땅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감정가가 2,500만 원입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 봐봐요. 지금 이 땅이 감정가로 2,500만 원이 나와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 땅을 딱 아까 봤을 때 주변에 산 있고 이쪽에 이제 밑에 마을 있고 이쪽에 이제 전으로 나온 땅이야. 이게 경매 물건으로 2,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저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쓰실 거예요? 대략. 보지 마. 책 보지 마. 얼마 쓰실래요? 1차 때 내가 들어간다. 신건으로 나와서 들어간다. 그러면 2,250만 원 나왔어. 대략 난 저거 받고 싶다. 얼마 정도 쓸 것 같아? 보통 대부분이 쓰면은 3,000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얘 얼마 나왔냐면 여기 봐봐요. 얼마에 낙찰됐어요? 5,572만 원에 낙찰됐죠. 그 신건에 7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몇 배야 지금? 거의 2배죠. 예. 그 2배 정도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이거. 입찰 7명 들어가서 이영규 씨가 받았는데 이 땅이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시면 어떤 땅이냐면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전. 실제 토지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고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요. 자, 안 보일까봐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제한이라는 게 국토개혁법이라는 법률 제외하고 기타 법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진하게 쓴 이 글씨 중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존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하나 보이는 사람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약간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노란 색깔로 해놨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죠. 네.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노란 색깔로 했으니까 이거 찍으려고 그랬지. 아니야. 제일 싫은 거 뭐야? 제일 싫은 거? 일단 이 땅에 지금 뭐가 지정되어 있나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됐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땅에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 결정해 놓은 거야. 천지 원자력 발전소 예정지입니다. 이게 지정이 된 거야. 이게 지정되면 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저 7명이 왜 들어갔겠어요? 7명이 들어갈 때는 좋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제일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분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 도시지역이면 주상공록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세분되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갖고 1시간입니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인데 그냥 도시지역만 써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날짜예요. 2012년 9월 며칠로 돼 있어요? 14일. 여기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 날짜가 9월 며칠이에요? 14일. 같은 날 됐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특례가 있어요. 비도시 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인데 해당 지역에다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있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도시적으로 결정구시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특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정되자마자 용도지역이 바뀐 거야. 근데 바뀌었는데 목적은 뭐였냐면 무슨 지구로 만들었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여기 뭐 써있어요? 지구단위계구역인데 우리나라가 원래 도시지역은 1종지구라고 옛날에 했고 도시 바깥은 2종지구라고 했는데 저게 예전에 2종지구 단위계구역이었어요. 도시 바뀌니까. 근데 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제가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 했잖아요. 이건 비도시에만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역엔 지정되지 않아. 근데 여기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역이잖아. 그럼 도시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얘가. 도시역이 아니었던 지역이 지금 현재 천지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지정이 되면서 기능을 주거 기능을 놓겠다. 여기 주거 단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중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는데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값이 3, 4배 이상은 확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2배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천지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우리한테 이미지는 야,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면 안 좋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거 지정되면서 땅의 용도가 바뀌는 거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 들어오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 어차피. 토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갖고 있다가 내가 팔 수 있냐, 얼마에 팔 거냐, 비싸게 팔 거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다 건물 져서 할 거면 저건 보지 않으셔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어저께 9월 10일 날 강의하려고 제가 다시 토지용계획에서 뜯었는데 그대로 돼 있지, 아직. 도시적인데 아직 세분 안 됐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주거개발진흥 그대로고 녹지용지인데 원래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토지에 건물을 질 때 건폐율이 원래 20%가 아니라 40%까지 가고 용적률은 100%까지 완화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용지로 해놨어요? 녹지용지라 건폐율은 줄여놨어요. 20%로. 원래 40%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현재 여기 그대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만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 요 땅입니다. 요 땅. 근데 제가 뭘 들 거냐면 이거 없을 때 아까 전에 이 땅만 봤을 때는 저게 그냥 전이고 옆에 도로도 없고 그리고 뭐 가치도 별로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7명이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7명이 전부 다 뭐냐면 그 어떤 학원에서 배운 분들이야. 같이 들어간 거야. 같이 들어갔는데 누가 많이 썼냐 그거지. 근데 얘네 볼 때는 이 이원규 씨라는 사람이 이거 2만 원 더 쓴 거야. 70만 원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2만 원 더 써가지고 저 사람 낙찰 받은 거지. 저거를 일반인이 가서 저거 보고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학원에서 어떤 그 경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 찍고 같이 들어갑시다 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100%잖아 이런 거. 누가 들어가겠어 이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 물건 보는 방법은 맨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보냐면 물리적인 분석합니다.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지목이 전이 좋아요? 대가 좋아요? 대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네. 대가 좋은 거야, 전이 좋은 거냐는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전은 뭘로 바꿀 수 있는데? 대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용도지역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용도지역은 시에서 계획을 짜지 않는 이상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황이 현재는 지목이 전이고 그리고 형태는 네모, 그래서 약간 모자, 투구 같이 생겼고 그리고 도로는 없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도가 용도지역의 공법적 규제가 현재 저게 이용 가능한 땅이냐 종전에 농민지역일 때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인데 저게 천지 원자력 발전소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싹 밀어가지고 내 땅이 지금 주거지역이 돼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용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움직이는 거랬잖아. 땅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움직이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행정계획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계획인데 행정계획상 야 여기 이 동네 뭐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여기 규제 강화 완화 가능성. 해당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니까 행위자산이 완화돼가지고 이게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규제가 강화되냐 완화되냐 이런 판단을 하고 들어야죠. 여기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 지정하면서 행위자산을 뭐 하는 지역이에요? 완화하는 지역이에요. 토지 용도가 완화돼서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액이 중요한데 아까 그 2천만 원짜리 1억 주고 사면은 수익이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겨야 되거든. 옆에 있는 애들. 7명을 이겨야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잘 써야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넣어서 이 정도까지 보겠냐. 제가 볼 땐 저거는 3배에서 4배 이상은 나올 땅이에요.
그러면 2배 이상 써도 되겠다라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권리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민법적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공법적 권리 분석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법적 권리 분석 다 하잖아. 경매 좀만 배우면. 근데 공법적인 분석도 좀 약간은 추가를 하셔야 돼. 저 땅이 좋았냐 나빴냐는 권리 분석을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저 땅이 이용 가능성이 바뀌니까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제 말 뜻 이해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게요. 그럼 이제 땅 가격이 어떻게 올랐냐 보세요. 예, 공시지가가 이게 아까 몇 년도에 결정됐다고 그랬지? 2012년 9월 14일에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 보면 알겠죠? 예, 보세요. 봐봐. 자, 이제 이게 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17,000원이죠. 봐봐, 이게 5,000원에서 200원씩 오르다가 200원씩 오르다가 계속 있다가 갑자기 확 올랐죠. 8,500원에서 이게 11,000원으로 올랐죠, 지금. 몇 년도인지 보시면 14년, 13년이잖아. 결정되고 나서 2012년에 9월 달에 결정되고 나서 2013년에 개별공시가 계산할 때 올라간 거잖아요. 분위기가 아까랑 또 다시 노래라도 한번 하고 갈까? 네. 자, 봐. 일단 올라간 게 6,000원에서 2,500원이 올랐다는 게 엄청 올라간 거잖아. 분명히 200원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 6,000원 된 해가 언제예요? 2012년이잖아. 그럼 뭔가가 발표가 나고 하니까 공시가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보다 몇 배예요 지금? 3배잖아. 6, 3, 18이니까. 결정되고 나서 벌써 3배 오른 땅이에요. 그럼 개별공시가 저 정도인데 시가는 훨씬 많이 올라가죠, 당연히. 제 말뜻이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3척하고 이게 여기 영덕인데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도 보여드린 게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거냐면 2012년 9월 14일이죠. 9월 14일 날 발표되면서 지정되자마자 도시로 아까 바뀌었잖아. 뉴스예요, 뉴스. 근데 해당 지역에서 예정구역 최종 확정되자 바로 땅값이 올라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치는 여기가 이제 3척이고 영덕 여기가 제가 아까 봤던 그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는 수도권을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수도권 쪽을 가야 되냐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뭐 서울 뭐 지방으로 가야 되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토지는 수도권 뭐 지방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물건이 좋냐 안 좋냐 판단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 뭐 일례로 제가 만약에 예전에 뭐 이제 땅을 이제 뭐 재개발 물건이랑 토지 물건 이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게 어디냐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었어요. 그 청량리에 가면 그 제기동에 가면 한약방 뒷골 있거든요. 그쪽에 재개발 구역 물건이었는데 걔가 제일 효도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집어봤더니 수원, 파주 뭐 이런 데 다 넣어놓은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제일 빨리 올라갔던 게 서울이에요. 예. 그때 당시 재개발이 막 뜰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수도권 안에 있는 토지를 투자하려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금액이 높으니까 소액으로는 못하는 거야. 소액으로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아까 5천만 원 이하로 버셔야 된댔죠. 한 2천만 원에서 뭐 대출 껴가지고 1억짜리 땅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땅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특례 규정인데 제가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법 공부하신 분은 분명히 저런 걸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 저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되실 거야. 여기 용도지역 결정구시라는 게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도시적으로 결정된 거로 보는 것들이 요 5가지예요. 아까 전에 우리 남가영 소장님 얘기했듯이 산업단지라고 돼 있죠. 아까 앞에 무슨 글자 들어간 거 좋아하신다며. 이유가 있다고. 첨단이라는 산업단지가 지정되잖아요. 지정되자마자 도시로 바뀌어버려요.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근데 농공단지는 안 돼요. 농공단지는 김치공장이야. 그럼 농공단지 지정되면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뭐 하고요? 제외하고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옛날에 지금 현재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택지개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의미는 없는데 얘네들이 지정된과 동시에 다 뭘로 봐버린대요? 도시적으로. 그 특례 규정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관리지역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관리지역?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관리지역 좋아요? 관리지역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잖아. 근데 관리지역에 얘가 들었었어요.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인생을 이제 그만 사셔야 될 거예요. 관리지역이 뭐로 가려고 준비하는 땅인데? 관리지역은 뭐로 가려고 준비하는 땅이냐면 도시로 가려고 준비하는 땅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이제 재 뿌리는 거야. 여기다 뭐 지정해버렸어요?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되는 순간 못 가고요. 다시 농림으로 돌아가야 돼. 지정되자마자 뭘로 바뀌어버려요? 농림지역.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나오면 그냥 빨리 팔아버리든가 사기를 쳐서라도 팔아야 돼, 이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존산지 얘는 더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냐면 자연환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땅이 관리지역인데 어느 날 뭐 보존산지라는 게 지정이 됐다라는 게 고시가 딱 되면 갖고 계시면 안 돼. 나중에 어느 날 토지정개 확인서 뜯으면 관리가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토지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 일반인들도 아는 게 관리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관리지역일 때 파는 게 낫지. 제 말 뜻은 법률이라는 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알고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사례를 든 건데 제가 있는 파주 쪽인데요. 이 농림지역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존관리라고 돼 있고 계획관리 돼 있고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이세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그 지적도로 제가 넣은 건데 여기 해당 지역이 지금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건물이 제일 많아 보이는데 여기죠. 여기 계획관리죠. 여기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건물 있어 보이세요? 없잖아. 쳐볼까? 산이잖아, 산. 산이죠. 정신 바짝 차려봐야 돼. 자, 봐요. 농림지역이면 뭐겠네, 이거? 농지겠죠? 없애볼게요. 농지로 돼 있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 무슨 관리? 계획관리는 건물 질 수 있다면서요. 질 수 있는 게 많다면서. 공장도 되고, 주소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건물 들어섰잖아.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보존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자연환경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얘랑 거의 똑같은 애야.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획관리 이렇게 풀어놓은 거는 인구를 유입하는 도시다 보니까 신도시 만들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규모로 계획관리 나왔죠. 대규모 많았잖아요. 아까 일산하고 분당하고 아까 5대 신도시 있죠.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후 지역으로 가장 핫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산에 있는 사람들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할 건데 어디 가야 돼? 똑같이 살던 데로 가야 되니까 파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정이라는 신도시로 올라가는데 지금 운정의 매물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제가 파주 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파주 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지하철역, 역세권이 또 생기면서 계속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있어. 공시가 뜯어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이제 이 땅 중에서 내가 어디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이 땅 맘에 드니까 산다. 이거 안 되죠. 잠깐만. 여기 무슨 녹지라고 돼 있어요? 생산녹지요. 생산녹지가 있고 여기 자연녹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농림지역 있고 보존녹지 있고 자연녹지 있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의 차이점이 생산녹지는 농사는 질 수 있어요. 자연녹지는 예를 들어 자연적 개발이 허용돼. 그럼 가볼게요. 그림 봐봐. 뭔가가 지금 현재 여기 저기 산이죠. 여기 논이잖아.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논이 좋아 보이잖아. 근데 나중에 개발되려면 이놈이 개발돼요. 자연녹지라서. 자연녹지 지역을 풀지 생산녹지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봤을 때 임야고 내가 볼 때 농지야. 어느 게 더 좋은 땅이야 당연히? 농지가 좋잖아요. 근데 용도 지역의 생산녹지는 쟤는 그 농업지능지구역 지정에서 풀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볼 때는 자연녹지 지역 중에서 이게 임야로 돼 있는데 싸게 나온 게 있다.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입혀놓은 거고요. 하나 더 본 게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제가 어저께 밤에 해가지고 잘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이 라인으로 아까 그 라인이고 이쪽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었던 데 있죠. 여기 아파트고 이쪽에 이제 아파트에 살지. 여기 다 이게 무슨 녹지 이게? 농림지역하고 생산녹지예요. 아까 봤던 그 사진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농지 있죠, 농지. 여기 위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위에서 찍었던 항공사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농지는 그대로 돼 있죠, 이거.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라 얘네들 개발이 안 됩니다. 이제. 신도시에 들어가서 보상받는 거 외에는 얘 농사는 안 돼.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이게 법률조문이에요. 아까 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지정이 딱 되는 순간, 그러면 그 땅은 용도지역이 뭐로 바뀐대요? 도시적. 하나 알고 갑니다. 일단, 전원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동네 들어온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이미 도시적인 사람은 좋을 일이 없어요. 도시적이 아니었던 땅 가진 사람은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제 말뜻이 되는 거죠. 근데 수력발전소는 안 돼. 수력발전소는 의지 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률 규정인데 이거를 내가 강의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만구역 이런 데 지정되거나 특지개발지구나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 들어오거나 전원개발구역 이런 거 들어가면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녹지지역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걔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들어가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 말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질문하신 건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토지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죠. 대신에 아까 전에 우리 김태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이면 별로 못 본 거잖아.
1억 넣어가지고 2억 되면 엄청 번 거죠. 자기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소액으로도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1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 딱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안 해. 그럼 1000만 원을 넣든가 아니면 1억을 넣든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가는 비율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써본 거니까 참고로 해서 뭐 200만 원짜리 땅도 많고 예를 들어서 공매물권인데 여기 내가 맨 처음에 땅을 살 때 이거 누구한테 팔 거냐 이거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그 부동산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마음에 드는 게 보이면 그 꿈에도 개가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만 생각나요. 제가 그래요. 그 만약에 그 어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 빚을 내서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8년 전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2008년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모았던 돈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넣을 때 한참 부동산 좋을 때 2008년 전에 그래가지고 재개발 물건 사고 뭐 땅 사고 뭐 하면서 엄청 살았는데 이자가 많이 나갔겠죠. 그때 이자 내려고 강의했었거든요. 그때 강의를 받아야 이자를 내니까. 근데 2008년에 그 금융위기 오면서 빨리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끊고 어떻게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강의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풀로 강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체력이 되니까 끝까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제 그 참았던 시간이 돌아오는 거야 다시. 그때 내가 던져버렸으면 분명히 싸게 나갔겠지만 지금 다시 끝까지 참으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부동산 경기 아까 순환주기 봤죠? 나 외웠어. 2013년 8월. 맞잖아. 근데 끝까지 갖고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게 부동산이라 주기가 있는 거라 일단 소액이든 금액이든 나중에 내가 팔 수 있을 때 얼마 팔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싸게 사는 거 일단 내가 저게 땅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땅 가격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비싼 땅인지 싼 땅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 아파트야 실거래가라도 나오겠지만 1억 주고 사서 제가 싸게 산 거냐, 5천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싸게 산 거냐, 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충분히 거래된 시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 게 맞고, 경매에 나오는 감정 가격을 믿고 저는 그거 사시면 안 돼. 그 가격은 감정 가격일 뿐이고, 실제 거래 금액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팔 때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일단 어리버리한테 팔아야 돼요. 팔 때는. 똑똑한 사람한테는 자꾸 뭐 이렇게 자르고 막 이러니까 어리버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잘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실패를 본 사람이 두 번째 할 때는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한테 팔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한 5천 건 이상을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실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 땅 사가지고 잘못된 분들은 사고 나서 물어봐요? 사기 전에 물어봐요? 사고 나서 물어봐. 100%입니다. 100% 넘으면 99%. 근데 1%가 성공하는 이유는 사기 전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 전에 이게 맞는 건지. 대부분 이제 사기 당하신 분들은 거의 다 친인척이에요. 동생, 사촌동생, 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사요. 옛날에 그 기획부동산한테 넘어가던 시절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거의 아니고 친인척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넘기려고 친인척을 찾는 거예요. 팔고 그 다음에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담하다 보면 다 그래요. 웃는 분들 대부분이야, 지금. 지금 한 40명 웃었거든요? 40명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맞잖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매도가 가능할 때 내가 언제 파는 게 중요하냐. 이거를 제일 중요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제가 2014년도까지 끌고 오면서 6년 넘게 제가 갖고 왔잖아요. 뭐 제가 뭐 얼마 뭐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것만큼은 간수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유지해 오다가 언제 팔 건가 이거 고민을 되게 하다가 지금 팔아야 되냐 내년에 팔아야 되냐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올해 팔았는데 좀 이따 또 오르면 어떡하나 걱정되죠. 그죠? 경기 순환이 있으니까. 근데 그 파는 시점은 본인이 야,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하고 버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더 먹으려고 욕심이 여기 끝까지 차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툭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니까 욕심은 약간 줄이자. 예. 그리고 토지 매수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저가 얘기해요. 제가 별명이 공법의 신이거든요. 웃자고 했으면 웃는 거야. 왜 이렇게 심각해요? 봐. 공법의 신이 얘기하기를 이래요. 돈 있으면 사는 거거든. 사는 건 쉬워요. 파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는 거는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건데 뭐 그냥 지나가다 팔다 그러면 사면 되지. 근데 절대 어려운 건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도 토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토지만 생각하면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건물이 있는 그 땅 있죠.
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건물을 머릿속에서 치우고 새로 올릴 거를 생각하고 땅을 봐야 돼요. 현재 건물이 있으면 저 건물을 내가 차고해서 뭐 새로 짓는다. 증축할 때 얼마를 짓겠다. 무슨 용도의 건물을 짓을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지 건물이 있다고 해서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래된 건물은 건물이 없다는 전제하에 토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참치집에서 그 참치 먹으면서 막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그때 한참 제가 고민했던 게 참치 부가가치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참치는 실제로 사게 되면 잡으면 300만 원밖에 안 한대요.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잘라가지고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부위별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된답니다. 300만 원짜리가 뭐로? 1000만 원. 자르고 이쁘게 했더니 1000만 원이 됐대. 그럼 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내가 300만 원을 샀는데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1000만 원짜리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저는 볼 때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토지가 과연 그럼 내가 활용 가능성이 있으려면 활용 가능성이 있고 높으려면 이용이 좀 용이한 땅이어야 되니까 계획관리로 가야 한다 이런 뜻인 거고 생산관리, 보존관리도 좋은 땅 맞아요. 주유소 하는 사람은 계획관리가 좋아요? 생산관리가 좋아요? 둘 다 좋아. 둘 다 되거든. 근데 보존관리는 안 돼. 주유소가. 그럼 주유소 하려는 사람은 계획관리로 된 거 2억짜리 살래요? 생산관리 똑같이 되는데 1억짜리 사는 게 나아? 1억짜리 사는 게 낫죠. 근데 계획관리가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면 유동 차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냐 내가 만약에 실패하냐는 계획관리 쪽에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투자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현재 토지를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거냐, 내가 가공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 활용점점은 일단 세금은 우리 김윤석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난 세금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게 가장 마지막에 내가 3억 주고 사가지고 땅을 파는데 6억에 팔았어. 수익률이 3억이 나왔어요. 세금이 2억 9천 나왔네. 그러면 뭐야? 등기비용 뭐 다 날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제가 볼 때 가장 큰 재테크인데 세금 관련된 거는 전문가한테 상담하셔야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맹지라는 건 대지로 변신시켜야 된다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그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맹지를 대지로 어떻게 바꿀 건데라는 건 아까 질문하셨는데 형질 변경이라는 작업을 해서 토지 가치를 바꿔버리는 건데 그건 이제 개별적인 인허가가 나냐 안 나냐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저 땅이 내가 만약에 샀을 때 형질 변경을 할 수 있고 형질 변경했을 때 대로 변경할 수 있는 땅이냐 그런 판단하려는 건 1시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된다 안 된다는 설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여기 지목 변경이라는 게 뭐 세상에 지목 변경이라는 책이 있지 않나요? 혹시 지목 변경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개가 물었습니까? 지목 변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목 변경 책을 봤는데 감동받았어. 너무 잘 썼어요. 진짜로. 법조문이야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조문입니다. 다. 근데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 사람이 한 노하우가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결론은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놓은 책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집 가다가 지목 변경 책 하나 사세요. 집에 가서 딱 읽으면 첫 장 읽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그래도 노하우가 있고 좀 많이 썼다, 잘 썼다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일반인이 봐서 그걸 이해한다? 아닙니다. 근데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왠지 뭔가 기대가 있잖아. 뭔가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개발계획, 철도계획 등에 따라 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토지는 이제 제가 이따 좀 이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토지는 소액 경매 투자 꽃이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뭐냐면 소액 토지로 할 수 있는 건 경매밖에 없어요. 내가 500만 원 가지고서 어디 가서 땅 좀 사세요. 그럼 못 삽니다. 결론은 어디 뒤져봐야 돼? 경매 물건 뒤져야 돼요. 소액 갖고서는 뭐 어디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500만 원짜리 땅 주세요. 그러면 절대 바로 여기 있어요. 냈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액 토지로 가려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경매입니다. 경매로 가다 보니까 하나 뭐 100만 원에서 뭐 수십 원대 땅도 다 있는데 그중에 이거 다 처치하고 경매로 받았을 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중에 5번 같은 경우는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이면 내가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취득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허가구역은 무조건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돼요.
2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다른 짓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 가격이 만약에 10억이었다. 10억에 대해서 10%면 얼마예요? 10%면 1억이야. 1억을 매년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고 나서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이용 목적 때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오니까 토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경매로 가면 경매를 낙찰받을 땐 허가를 받질 않아요. 그러면 농지는 내가 취득하고 나서 2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 그래서 토지 거래가 물건인데 농지 이런 거 나오면 경매로 많이 취득하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달려드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경매 취득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규정,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허가제를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 때문에 막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신 분 때문에 제가 잠깐 넣은 건데요. 이게 2014년하고 15년도에 지금 현재 토지 거래량인데 계속 토지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여기 지방 서울, 대구, 세종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았네? 땅값 제일 많은 그런 데가? 대구.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야하기 전에 빨리 샀다가 파셔야 돼. 예. 왜? 대구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있었어요. 작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세종시가 아닙니다. 어디야? 대구야. 무슨 단지 들어갈 때는 그래? 산업단지. 그 다음에 세종시, 제주는 뭐 이거 중국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로 있고 지방 있을 때, 그러면 수도권하고 지방 봤을 때 어디가 더 땅값이 많이 올랐네요? 지방. 그래서 질문하신 분 중에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질문하신 분은 그거예요. 수도권으로 가야 돼? 지방으로 가야 돼? 일단은 지방이 좀 더 안전하다 그 얘기죠. 예.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시점은 지방이 더 낫다. 예. 그리고 이제 산지 농지는 뭐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사례 하나 좀 보고 드릴게요. 이게 그 온비드에서 봤던 물건인데 땅 중에 보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봐보세요. 여기 일반 경제 입찰로 해가지고 최저 입찰가 나온 게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예? 얼마? 이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토지인데 전이야. 이 토지 전이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8억이? 여기 단위가 뭐로 돼 있어요? 금액 단위 원으로 돼 있잖아. 원으로 돼 있는데 얼마야 이거? 84,000원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서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52만 원짜리 여기 83만 원짜리 요거 물건이었는데 지목이 토지가 전이었어요. 80만 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일반 경제 입찰로 나온 거야. 아까 전에 공매는 뭐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명도. 근데 토지는 명도가 의미가 없잖아. 사람이 없을 건데. 명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담배 하나 끊고 술 한 번 안 먹었다 그러면 땅 하나 사는 겁니다. 땅 하나 사는 거야. 그게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한 번 땅을 갖고 내가 그 땅에서 담배를 펴봐야 이제부터 땅 맛을 알아요. 8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2억짜리든 내 땅이 하나 있어야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떠있는 그게 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2억짜리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공매물건에 그냥 내가 눈에 멋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땅 가서 내가 한번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이런 땅 내가 괜히 샀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하게 돼. 근데 처음에 1억짜리, 2억짜리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물건, 경매물건으로 싸게 나온 걸 한번 누가 80만 원인데 한 100만 원 써보는 거야. 안 돼요. 120만 원 쓴 애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125만 원 써야 돼. 그러니까 내 돈 다 던지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받은 다음에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쳐서 등기부등본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돼요. 누가 너 땅 있냐 그러면 있어. 기타 해.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 얻어야 돼요. 처음부터 20억, 30억 이런 땅은 절대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물건도 있구나. 소액 투자를 하는 것들 중에서 이 물건이었어요. 요 땅입니다. 요 땅. 4평짜리. 요 땅이야. 요게 80만 원짜리인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 살래 안 살래? 이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근데 공원이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쓸모가 없어도 사야 돼요. 왜? 여기다가 서서 애들 지나가는 거 구경이라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죠? 내 땅을 지나가는구나. 야 50원 내놔 막 이래. 내 땅인데 뭐.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게 나중에 알박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도로 확장되고 그러면 수용당하겠지만 이 땅에다가 만약에 도로 좁혔기 때문에 형질 변경해서 거기다가 무슨 가건물 같은 거 조그만 거로 하놓고 매표소 같이 많이 쓰겠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4평짜리면 건폐율이 50%면 2평 나와요. 2평이면 어느 정도 돼? 벽 두께가 30cm야. 서 있어야 돼. 문 열면 남의 땅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뻑 뚫려 있는 거 이런 거 어떤 가건물, 지붕만 있는 건축물 써야지. 근데 그것도 되는 땅들이 있다고. 근데 80만 원짜리 갖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요. 이봐. 전인데 일종 일반 주거 4제곱미터잖아. 4평방미터야. 4평이 아니라 4제곱미터짜리. 여기 소로 1륜데 접함이라고 돼 있죠. 접함이라는 건 도로에 붙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못 져요.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알박기가 되냐면 이 땅인데 이 땅입니다. 근데 요거 비교 표준지 요거랑 같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80만 원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8월 23일 날 검색한 거였으니까 한번 들어가보세요. 예, 여기 땅 중에서 쭉 보면 몇 개 유찰됐던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사례인데 몇 시까지 되는 거지? 좀 돼도 돼? 네. 자, 여기 짜투리 토지인데 이건 우리 남관현 소장님 사례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저 땅이 진짜 괜찮은 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보는 좋은 사례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땅입니다. 이 땅.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뭘로 쓰이고 있네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면 여기 이 주차 아저씨가 뭐 받겠죠? 여기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8대 정도 받아. 8대 받는 거랑 8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뭐 딴 거가 나온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 땅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 있네. 예. 도로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 누가 많이 물어. 이거 도로에 접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차가 들어왔는데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맞죠?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짜투리 땅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게 부동산 소재지까지 나온 건데 857-3번입니다. 봉천동이면 저기 서울대 입구역 앞에. 서울대 입구 옆에 사거리 이렇게 있죠. 그 사거리에 있는 그 땅인데 국토개혁법에 따라 현재 일반 상업지역인데 여기 뭐 묶였네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땅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는 순간부터는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구단위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돼. 왜? 저기는 지구단위 계획 공화국으로 바뀌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이는 순간 내 멋대로 절대 못하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하란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보일 거예요. 그리고 8m 미만 도로에 접해 있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있는데 여기 군사기지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여기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고 써 있죠. 서울시는 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에요. 서울시는 옆에 뭐 높은 건물 지면 군사기지 진지 옮긴다고 협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고 서울은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으로 토지용계헌에서 나오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주변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 그래서 상대정화구역이나 절대정화구역 걸리면 약간 미락적인 요소는 못합니다. 이런 규제를 하는 건데 현재 요거 외에는 별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슨 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지구단위겠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위치거든요. 여기가 이쪽이 서울대. 여기 서울대 가기는 해봤잖아. 다니진 않아도 이쪽에 봉천도 고개 넘어가는 데 있어요. 이쪽에 올라가면 숭실대 있고 이쪽 라인이 이제 그 라인이에요. 그 중에 여기 있는 땅이에요. 여기 있는 땅.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건물들 봐보세요. 이거 여기서 뭘 해야지 장사가 될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땅을 갖고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거부터 물어보자. 나는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뜯어봤더니 상업지역이 나왔어. 상업지역이 나오면 제일 돈 되는 게 뭘까? 상업지역에서 돈 제일 많이 되는 거. 술집. 그렇지. 센스쟁이인데. 상업지역에서 돈 제일 많이 되는 수익률 높은 게 술집이잖아. 근데 그냥 일반 술집이에요? 약한 술집이야? 대학생이 주라면 돈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그러니까 위락시설 들어갑니다. 단란중 같은 거. 그런 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돈이 되니까 여기다가 단란주점을 여기서 누구 했더니 돈이 된대. 그럼 얘도 상업적이니까 하두고, 얘도 상업적이니까 하고. 그럼 여기 동네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단란주점 라인이 되는 거야. 근데 서울대 애들 여기 있어요? 맨날 여기 있어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 돼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 상업적이라고 네 마음대로 쓰니까 네 멋대로 이렇게 개발이 되니까 우리가 좀 규제 좀 해야겠다. 여기를 특정한 지구로 묶어서 우리가 집어넣는 건물만 들어오고 용도만 들어와. 대신에 너 10층 짓고 20층 짓게 해주겠다가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 사거리잖아요. 이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게 지구단위 구역이야. 그럼 지구단위 구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가 되는데 그 지역이 지정이 딱 되면 상업지역이니까 나는 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교육센터를 넣겠다 그러면 여기 라인은 교육센터 라인으로 딱 들어가면 교육 관련된 거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1층에 음식점이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 음식점이면 술집이 된다는 얘기잖아.
교육하러 와서 한 잔 먹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규제를 해버리는 게 무슨 구역이야? 지구단위 구역이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용도 지역이 뭔지 봐봐요. 뭐야? 상업지역이죠. 이쪽이 뭐예요? 준주거 지역이야. 근데 여기 파란선 라인이 뭐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지구단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 땅이 내가 상업적 땅이라도 지구단위계에서 허용되는 용도, 불허 용도를 정해놓고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된다 그러면 완화해주겠다. 수익률을 2배 만들어줄게. 용적률 분표 완화해줄 테니까 그건 해라. 그럼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입체적 개발에 대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지구단위계획인데 보세요. 확대한 겁니다. 요건데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필지 다 가만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상업적인데 지구단위 묶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구단위에 얘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내 멋대로 개발해도 돼. 그 용도 지금 맞으면. 근데 여기적 필지들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도면에 지정된 대로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 요 물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숭실대고 이쪽 밑에가 이제 여기 서울대 이쪽 라인인데 지금 현재 이 사진 보세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라인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일중지구라고 돼 있죠. 예전에 도시지역은 일종지구로 묶었었는데 지금 그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종지구로 돼 있으면 도시지역인가 보다라고 하시면 돼. 그럼 이제 요 물건입니다. 지목태인데 요 땅에. 아까 전에 사진 찍었던 게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 다음 지도에서 이렇게 찍은 거니까 요 땅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지역으로 돼 있었냐면 무슨 상업지역에? 여봐 도시지역 옆에 주상공동 뭐가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냥 도시지역만 써 있었잖아. 용도지역 세분이 안 됐던 땅이라서 그런 거고 세분된 거는 일반 상업으로 나왔어요. 일반 미관지구니까 건물의 미관 유지를 해서 규제를 더 받는 거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면 봉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봐서 규제를 받으라는 얘기니까 내 멋대로 안 되고 항상 구청에 문의해야 돼. 관악구청 들어가서 문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지금 현재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 주차장이죠. 기주차장으로 바뀌었죠. 아까 전에 몇 대 정도 될 수 있었는데 8대 정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럼 이거 바뀌면 몇 대가 되는지 하면 30대짜리 들어가요. 여기 2대, 3대니까 33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었냐면 보세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조서에 나온 건데 이게 좀 전에 857-3대 이렇게 돼 있죠. 3대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묶인 대로 여기 안에서 개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요 2개 묶어놨죠. 네, 소규모로 개발되면 나중에 난개발될까봐 묶어버리게 됐어. 그걸 공동개발이라고 그래요. 이 표시가 여기 지금 현재 얘는 지금 색깔이 안에 지금 진한 색깔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권장하는 사유고 이게 만약에 색깔이 들어가서 검은색이 나오면 무조건 강제 개발이에요. 같이 개발 안 하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857-3대가 얘랑 묶인 거니까 요 땅 가지고 내가 개발하려면 얘 개발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간선가로 가보에서 여기 857-1하고 2가 동일인 소유자. 여기 1번하고 2번이 같은 사람 소유자고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땅 소유자. 근데 얘는 오래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얘 헐거워서 같이 하자 인사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용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여기 빠졌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형태 4개였던 게 3개였던 게 2개로 빠지고 이거 빠졌잖아요. 이게 기존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가 변경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857-3대 요게 빠졌어요. 같이 있다가 단독 개발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에서 풀어줬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원래는 요 색깔하고 다르죠 지금. 얘는 지금 아까 권장한다고 그랬고 얘는 뭐예요? 강제하는 거예요. 지구단이 공동 개발할 때 얘는 무조건 해라. 얘는 강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권장이라고 됐을 거예요. 규제할 때. 요게 이제 서울시 그 지침인데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해야 한다라고 써 있죠. 그럼 요 땅 가진 사람하고 요 땅 가진 사람은 공동으로 안 하면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지구단위 걸리면 규제를 강하게 받는 거야. 대신에 같이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얘는 색깔 안 들어갔죠. 얘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얘는 권장사항이라고 돼 있잖아. 얘는 뭐예요? 강제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네, 한번 여쭙고 할까? 요 땅 봐보세요. 103번하고 103-1번인데 여기서 어느 땅이 지금 도로에 접혀있지 지금? 103번지. 요거는 안 접혔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땅 사면 요거 103번지하고 103-1 중에 뭐 사야 돼? 요거 103-1은 뭐예요? 맹지잖아.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오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면 안 되죠. 사봤자 뭐예요, 지금? 맹지잖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묶이면. 자, 다시 봐봐요. 이거 없을 때는 사면 안 되잖아. 이거 있으면. 이건 사야죠. 소액이니까 이게 쌀까, 비쌀까? 이게 100억이면 이건 100억도 아니고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이거 사면 100억짜리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그만 땅을 샀을 때 내가 개발 안 하면 얘는 좀 이따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100억 주고 샀는데 103-1이 안 하겠다 그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저런 땅은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거라고. 제가 좀 전에 이거 없앨 때까지는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구역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지역 내에서 건폐율부터 용적률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허용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지구 단위 들어가면.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좀 보고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허용 동도랑 불허용 동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일종 일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에는 법이 원래 규제하던 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것만 해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상업지역인데 위락설만 넘어 들어서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불허용도에 위락설을 딱 집어넣으면 원래 상업지역은 됐지만 불허용도 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허용 용도냐 불허용 용도냐 이거는 지구 단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 단위 공부하려면 한 3시간 정도 남관현 소장님한테 수업 좀 듣고 오시면 돼. 그죠? 남 소장님이 그 지구에 관련된 설명 잘 하실 거니까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토지 볼 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간 겁니다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허용 용도가 여기 써 있어요. 도면상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물이 58평 땅이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타워로 가는데 몇 대 수용으로 되어 있네? 30대. 그래서 857-125가 동일인 소유자였고 아까 내 것까지 그 857-3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하고 했던 게 풀렸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상 요거 1호, 2호 함께 건축해서 합벽 건축해야 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857-3 소유자는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돌려야지. 지구 단위 계획 고시가 단독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변경이 많이 된다면 주차타워를 건축할 때 여기 보시면 높이가 몇 미터죠 지금? 36m짜리고 건폐율이 몇 프로에? 28. 용적률이 28. 하나 물어볼까? 이 건물 몇 층 건물일 것 같아요?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몇 층 건물이에요? 36m짜리야. 36m짜리 몇 층 건물이야? 1층 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1층이야?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같잖아. 올린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1층, 2층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건가? 맞죠? 그럼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 여기 1층이라고 나올 거예요. 주차장 1층이고 연면적 여기 있어. 자동차 관련설로 연면적 건축 면적 같기 때문에 1층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용적률을 다 안 찾아 먹어서 상관이 없는 땅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건물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 한두 개예요. 길 가다 보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졌지. 제가 부산에서만 가서 본 게 부산에서만 이게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부산에만 있는 것만 10개 이상 봤어요. 그리고 연신내에도 가면 있고 그런 게 다 짜투리 땅 활용해서 올린 거야. 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주차 대수가 30대로 늘어나면 주간에 대략 어느 정도 받아서 수익률 얼마다라는 거 8.2%면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래서 이거 잠깐 넣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짜투리 땅 이용한 거고 제가 잠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도 뭐라고 그랬죠? 토지로 봐야 돼. 그 건물 사례 하나만 보고 이따 당첨하고 추첨하고 갈게요. 시간 조금 10분만 해도 되죠? 네, 됩니다. 이건 이제 연신내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 올린 거예요. 연신내에 있는 여기 이런 데에서 주차해야지 돈 되겠죠? 시커 되는데 파주에서 하고 있어. 이걸 안 돼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해야지. 자, 이거 봐보세요. 기존 토지 노 건축물 살구하여 수익성 올리기. 이게 뭐냐면 기존 토지에 오래된 건물 있으면 걔는 없는 거예요. 걔를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당연히 토지인데 그 소규모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컨셉을 정할 때 여기가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외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두구지역이냐 따라 용도가 조금씩 달라질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상담한 거예요. 용도지역은 이분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 신정동에 작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 신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러 온 건데 용도지역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알까요? 공인중개사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 모르면 이제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뜯어보니까 2종 일반 주거로 나왔어요. 대지 크기가 2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형 단독 옛날 땅입니다. 옛날. 그래서 이 아주머니 고민이 이 주택을 매각하고 전세 나가서 나머지 돈 갖고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살 거냐 말 거냐를 문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몇 층 건물이네? 내가 세줄게요. 하나, 둘. 몇 층이에요? 2층, 2층. 그럼 주인이 어디 살 것 같으세요? 느낌상? 2층 살지. 1층 살면 시끄럽잖아. 띠띠하니까. 주인은 100% 2층 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입자한테 세 주고 살고 있던 아줌마인데 이 색깔, 빨간 색깔 벽돌은 19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한 20년에서 26년에 30년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5에서 한 30년 정도 된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현재 뭐는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는 있죠? 도로가 있으니까 건물이 적겠지. 이 건물 있는데 도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조금만 빨리 하고 갈게.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우리나라 건폐율에 저 26평에 건물 질 수 있는 게 60%밖에 안 돼요. 26평에 대해서 얼마밖에 못 져요? 60%. 용적률은 250인데 서울시 조례는 200이에요. 그럼 얘가 이거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이 26평 대지에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한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26에다가 0.6 곱하시면 한 16평, 한 15평 정도 나와요. 건축 면적이. 그리고 지상으로 올렸을 때, 이제 위로 올렸을 때 얼마 정도 되냐? 용적률이 지금 현재 한 200% 정도인데 다 못 짓는 이유가 무슨 지역으로 나왔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정북 방향 입조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건물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꺾여요. 그러니까 다 찾아먹는 건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건물을 치워야 돼요. 이 건물을 치웠을 때 이 상태의 건물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이 건물을 치울 때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면 일단 이 건물 옆에서 볼게요. 여기 뭐 있지 이거? 도로잖아. 몇 미터 이상 접해 있냐면 2미터 이상 접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이 건물을 치우면 내가 이 상태에서 올렸을 때 여기가 대지 26평 땅에 이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뭘 지어야 돈이 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부지였기 때문에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거는 되는 거니까 컨셉 잡을 때 뭘로 잡았냐면 다중으로 잡았어요. 근데 혹시 지하층이 연면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연면적이 뭐냐 또 이러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하층은 연면적, 용적률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최대로 지으려면 반지하를 빼야 돼. 예, 땅에 반 이상이 들어가면 지하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지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컨셉 잡은 게 반지하 잡아놓고 지상으로 3층 진 거예요. 우리나라 주거로 쓰이는 게 3층 이하면은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다중주택. 들어보면 봤어요? 하숙집 같은 거. 그래서 원룸 형태로 빼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4m, 너비에 4m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사선 제한이 있었어요. 사선 제한이 있고 이쪽이 정북 방향이었기 때문에 정북 방향으로부터 1.5 뛴 다음에 쭉 걸려가지고 여기서 사선 제한이 2개가 걸렸기 때문에 똑같이 통짜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좀 더 질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건물 많이 못 짓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치워버리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2층짜리 소형 단독주택인데 25년 정도 지난 주택이니까 비 오면 바로 물 샌다고 그러고 맨날 고쳐야 된대요. 근데 1층은 전세 얼마 줬네요 지금? 8천. 그러면 여기 8천에 임대 들어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주머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럼 파는 게 낫냐? 다시 짓는 게 낫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임대 사업이 가능한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 다중주택 컨셉 잡았는데 보세요. 컨셉을 정한 이유가 근처에 한 7, 8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에 이제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중주택 같은 원룸 형태 건물로 짓겠다. 왜 다중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면적이 커요, 작아요? 그러면 다세대 지면은 6가구 지면은 주차가 몇 대가 나와야 돼? 6대가 나와야 돼. 그러면 다세대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단독주택으로 가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 이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이걸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형 택지는 다중으로 가야 돼요. 다가구로 가든지. 다가구는 보통 면적이 너무 작아서 다중으로 간 건데 그 중에 여기 이제 아까 4m 도로에서 지금 현재 가구 수를 뺄 때 반지하 제가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 지하 1층 넣고 지상 1, 2, 3층으로 뺀 거야. 그리고 이제 면적을 잡을 때 4개층으로 지은 거는 여기 1층을 반지하로 뺐기 때문에 층수에 빠져요. 주택으로 쓰이는 거 여기 3층까지 올려서 다중주택으로 설계를 할 때
이 26평 부지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주택 한 대만 쓰자. 그래서 지하 1층을 면적을 15평 정도 잡고 이거를 3개로 쪼갠 거예요. 3개로 쪼개면 몇 세대 나오네? 3세대. 그리고 1, 2, 3층 중에서 이 3층이 아까 중간에 가다 꺾였죠. 꺾여가지고 면적이 똑같이 15평, 14평이 안 나오고 9.8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333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2세대밖에 안 나서 11가구가 나온 거야. 11가구 나오면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2세대를 터가지고 혼자 살아야죠. 나머지 몇 개? 9세대는 뭐 주면 돼? 세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월세 받을 거냐, 전세를 받을 거냐. 전세 받을 거면 건축비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린 게 이거예요. 이 표는 이제 세대별 면적 쓴 건데 전용 면적 3평에서 5평으로 여러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근데 원룸 하나에 한 3, 4평 정도 되면 요거 3, 4평이 충분합니다. 혼자 사는데. 그래서 한 개 층에 2가구씩 설계를 일단 하고 여러 개로 좀 나눴는데 적은 평수랑 좀 큰 평수 나눠서 가격을 달리한 거야. 35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나눠서 한 평균 4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거 웬만한 새 건물이면 다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컨셉 잡고 들어간 건데 여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도로야. 이쪽에서 위에 걸렸죠 이거. 더 이상 못 갔잖아. 근데 저쪽이 정북 방향이라서 이쪽에서 쭉 올라가다 사선이 걸려서 여기서 못 올라간 거예요. 여기 부분 못 쳤죠? 여기 이제 사선 걸려서 못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현행법이 지금 현재 사선 제한이 폐지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용적을 다 찾아볼 수 있겠네. 지금 짓는 건 이걸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법을 사선 제한이 5월달에 폐지되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저 제한이 걸려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 마지막이에요. 이 아주머니 돈 한 푼 없었는데 어떻게 한 거냐? 내가 만약에 경매 물건으로 저 집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컨셉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오늘 마지막 얘기로 끝낼게요. 봐요. 대지 26.6평 위에 연면적이 아까 55평이 나왔는데 건축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2억 한 5천 정도 필요한데 부동산 대출이 현재 없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약 2억 4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대. 근데 아까 얼마 있었죠? 임차인이? 8천 보증금 빼주면 얼마 남는 거네? 1억 6천. 1억 6천인데 지금 현재 건축비가 얼마예요? 1억 5천. 그럼 이 아주머니가 얼마 있었냐면 8천만 원 빼고 현재 1억 6천인데 현금 갖고 있는 게 4천만 원이면 2억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모질라는 거네? 5천. 5천이 모질라잖아. 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는 거지.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 아니 2억 5천이 필요한데 2억 있는 거잖아. 그럼 5천만 원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당연히 시공사 몇 군데 정하면 끝나고 나서 3개월 안에 주겠다 협약하면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은 주인 세대 빼고 9가구 중에서 5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빼가지고 받으면 되니까 시공사도 알리니까 얘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줌마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요. 3층에 단독주택에 아까 그 상담자가 있을 때 9개 없는 중에서 전세 5천만 원 이제 한 개 빼고요. 8개에서 보증금 500만 원 받고 월세 받으면 8가구니까 총 4천 나오고 한 4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300만 원이다. 그럼 아까 대출 꼈을 거 아니야. 2억 5천. 그 대출의 이자가 200만 원이면 그럼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0에서 100만 원 빼면 얼마야? 200. 옛날에는 나한테 200만 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인데 옛날에 비 줄줄 새는데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거질이 25년 된 이 오랜 주택에 살았던 거고 그리고 월 임대소득도 없었잖아. 그리고 절망이었었잖아요. 뭐 앞으로 할 게 없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부동산을 생각을 바꾸면 희망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 보여주려고 마지막 넣은 건데 주거 삶의 수준도 올라갔잖아. 새로 신축된 거. 뭐 물론 새 건물이니까 조금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월세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지만 200만 원의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절망해서 집 팔고 나가려고 했는데 희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제 말은 조그만 땅, 소액 땅이어도 내가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바꾸냐에 따라 보는 눈의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번은 그 생각을 좀 하시고 작은 금액 토지 저게 만약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대출 껴서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게 아까 2종 일반 주거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게 1종 일반 주거면 저거 안 됩니다. 용적률이 또 떨어지고 건폐율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규제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내가 한번 혼자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수용 관련된 거랑 뭐 내용이 좀 많았는데 자세하게 좀 하려고 설명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5회니까 6회나 7회 때 다시 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후타로 한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질문 있으신 거는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